안녕하세요. 블록체인 투데이의 돈 되는 핀테크 이야기 핀테크 여왕 문다연입니다. 오늘은 테크핀 기업들의 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김영준 교수님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해주셨던 말씀 중에 제가 굉장히 뜻깊었던 게 좀 기억에 남는 게 스타벅스가 이제는 핀테크 기업으로 변신하려는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요즘에는 또 애플이 은행으로 바뀌려는 움직임들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보면 좋을까요? 예, 그 핀테크 이야기를 했는데 또 테크핀이라고 하는 그 말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둘의 차이점은 이제 이해하시겠죠. 다 똑같이 금융의 그 파이낸스하고 기술의 테크놀로지하고 이걸 이제 결합을 시킨 건데, 파이낸스가 앞에 나오면 핀테크고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가 앞에 나오면 테크핀이고. 네. 그러면 둘 다 금융과 기술이 결합이 된 건데 기업의 형태에서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핀테크는 금융회사인 거예요. 그리고 테크핀은 기술회사입니다. 더 중요한 게 앞에 오는군요. 그렇죠. 원래는 중요한 게 뒤에 오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그 중요한 게 앞에 왔어요. 그래서 핀테크 기업은 금융 면허를 받아야 돼요. 그 금융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면허 사업이에요. 네. 면허를 받으면 그 면허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월드 가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월드 가든 안에서 즐겁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테크핀은 가급적이면 금융 면허를 안 받으려고 해요. 왜요? 금융 면허가 아까 이제 안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신에 그 면허를 주는 곳에서 면허를 뺏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신 내 있지? 이거 하면 안 되는, 이거 했지? 벌금을 많이 물을 거야? 아니면 그거 안 할 거야? 이렇게 계속 하다가 보니까 면허를 받은 기업들은 저 면허를 주는 곳에 눈치를 항상 봐야 돼요. 그리고 눈치를 항상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하면은 싫어할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검열이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 면허를 가지고 있는 곳이 점점 소극적으로 되고 보수적으로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큰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런 자기 검열이나 아니면 규제 때문에 발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잘 아는 그 테크핀 기업은 가능하면 면허를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애플은 네. 핀테크보다는 테크핀에 가까울 것 같은데 그럼 면허를 안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면허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핀테크 기업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한국 같으면 카카오페이 같은 것도 있고, 미국 같으면 골드만삭스. 근데 사실 골드만삭스를 핀테크 기업이라고는 안 하죠. 투자회사 뭐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될까요? 거기는 네. 세계적인 그 투자은행이니까, 그러니까 핀테크라고 하는 게 맞지는 않지만, 골드만삭스가 투자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라이센스를 수천 개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애플은 빅테크 기업이고 테크핀 기업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애플이 지금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금융 서비스를 하느냐? 물론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라이센스가 없으니까 골드만삭스 같은 곳을 어떻게 보면 하청업체처럼 두는 거예요. 아, 이용을 하는 거죠? 상부상조 그렇죠. 느낌으로. 골드만삭스의 라이센스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뭐 빌린다기보다도 거기는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애플에서 꼭 해야 될 창구의 역할은 애플이 하고, 그리고 창구 뒤에서 해야 될 일은 골드만삭스에다가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애플은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네. 그러면 이제 금융과 관련해서 애플페이, 애플캐시, 무슨 애플카드, 또 뭐 애플 세이빙스. 근데 뭐 앞에 것들은 뭐 그렇다 쳐요. 네. 근데 세이빙스는 마치 우리 저축은행 같은 느낌이 네,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이 저축은행이랑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데 그러면 이거 은행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애플 세이빙스에 그 우리가 예치를 할 수 있는데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최대 25만 달러까지 예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4.15%예요. 꽤 높은데요?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애플 카드 사용자들이 카드를 열심히 쓰면 그러면 애플에서 캐시백으로 이제 그 현금성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애플 세이빙스에 이제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 세이빙스는 애플 카드 사용자한테 이자를 주는 셈이에요. 그래서 그 애플 세이빙스에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애플이 붙들고 있다가 다른 데 쓰거나 그러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자를 주려니까 또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는 방법이 뭐예요? 대출해주거나 이런 거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진짜 은행 라이선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일을 골드만삭스에게 주면 골드만삭스는 그것을 가지고 대출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 카드나 뭐 이런 거 할 적에는 애플이 은행이냐? 뭐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안 했는데 애플 세이빙스가 나오니까 애플 은행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 세이빙스는 말 그대로 애플이 제일 잘하는 게 애플 그 충성 고객이 12억 명이나 돼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접점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뭐 음악 서비스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그러는 중에 금융 서비스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애플 세이빙스에 금전을 예치하면 그것을 운용하는 것은 이제 골드만삭스이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애플 세이빙스하고 골드만삭스하고 누가 돈을 벌을까? 물론 골드만삭스도 돈을 못 버는 건 아닌데 손익을 따져보면 손해인 거예요. 네. 그러면 아니 왜 손해나는 짓을 할까? 애플이 보유하고 있는 12억 명의 충성 네. 고객이 골드만삭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지 마케팅 비용도 써야 되는 판에 골드만삭스가 애플의 고객의 돈을 관리한다? 그러면 골드만삭스는 할 만한 일이죠. 네. 한 가지 문제점은 사람들은 애플만 기억하지 골드만삭스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 12억 명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고 매력적인 숫자지만 그 사실을 간과를 했네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말입니다. 아무래도 좀 애플 세이빙스라는 그런
시스템 덕분에, 서비스 덕분에 은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테크핀 기업 혹은 핀테크 기업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기존 전통금융들에 대항할 수 있을 정도로 몸집을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 이제 그 빅테크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들하고는 서로 경쟁을 하고 또 필요하면 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 협업을 하는 단계라고 보고 어떤 시점이 되면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빅테크가 보는 것은 뭐냐면 규제죠. 금융기관은 수백 년간 규제를 받아왔어요. 그 대신에 남들이 하기 어려운 그런, 나쁘게 말하면 이제 그 돈놀이 사업인데,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제 이렇게 보호를 해줬잖아요. 근데 빅테크 역사는 이제 뭐 20년, 뭐 길어야 30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빅테크에 대해서는 이 산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또 쉽사리 규제를 하지 않아요. 저거 규제했다가 구글이 죽고 한국의 네이버가 크거나 중국의 바이두가 커진다. 그럼 큰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규제도 함부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빅테크에 대해서는 좀 관망하는 자세이고, 금융산업은 주로 하는 일이 금융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사고가 터지면 뭐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막 수천만 명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돈을 떼가지고. 그래서 규제 이제 강도가 그 다른데, 빅테크가 서서히 금융 쪽에 이제 이렇게 발을 디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선을 넘으면 빅테크 기업도 금융기관처럼 규제를 받아야 돼요. 근데 금융 규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어떤 때는 굉장히 가혹하고, 그리고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거나 심지어 그 문을 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뭐 리만 브로더스 사태도 있었고. 그래서 빅테크가 볼 때 내가 저기 산업에 들어가서 규제 비용을 내가 많이 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전문성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본업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라이센스를 안 받는 거죠. 규제 리스크가 있죠. 그렇죠. 네. 규제. 그래서 이제 그 애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네 그 고객을, 그 막대한 고객을 가지고 이제 접점 역할을 하고, 골드만삭스는 저 밑에 있는데 얘가 이제 꼭 블랙박스 같은 거예요. 뭐가 작동은 잘 되고 있는데 겉에서는 이제 드러나지가 않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플이 현재 이제 그 규제 칼날을 피해가고 있는데, 그 애플 세이빙스는 이게 거의 은행 수준이기 때문에 규제 강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면허를 안 받고, 근데 애플페이 같은 것은 사실 이게 알고 보면 송금법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은 또 규제 강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는 애플도 실제로 그 머니 트랜스미터 라이센스를 그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볼 때 빅테크 입장에서는 금융이 그다지 매력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금융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훨씬 매력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 본업을 팽개치고 금융업을 하는 게 아니고, 요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 있잖아요. 인터넷 은행에 인터넷 은행을 외국에서는 네오뱅크라고 그러는데, 네. 네오뱅크 하나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회사로 둬. 그러면 자회사는 자회사대로 막 키우고 하다가 이쪽이 쪼그라든다. 그러면 자회사를 모회사로 만들면 되죠. 아무래도 돈 되는 쪽으로 네. 몸집을 키우려는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 것 같고요. 네. 금융 쪽에서의 수익이 매력적이라면 충분히 또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제 리스크도 빼놓지 않고 체크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요. 이렇게 해외, 애플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테크핀 기업으로 변신을 꾀하려는 모습들이 우리나라의 빅테크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을 좀 본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은산 분리 정책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산업하는 너네들이 돈 필요할 때 은행에서 막 마음대로 돈 빼다가 쓰고 이렇게 하면은 불공평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도 이 빅테크 기업들은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리 인터넷 은행의 지배 구조를 보면 K뱅크의 최대 주주가 비시카드잖아요. 네. 근데 비시카드의 또 모기업은 또 KT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간접 투자 형식으로 해서 K뱅크에 들어가 있고, 또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도 누구냐? 그럼 거기는 이제 카카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금융에 이제 이 발을 들여놨는데, 근데 카카오는 이제 카카오뱅크를 등에 이제 업고 이제 금융 쪽에 들어갔지만, 근데 또 그 밑에 자회사에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카카오페이도 금융 라이센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카오 계열은 우리 라이센스 받고 우리 정정당당하게 한번 이 길을 가보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핀테크의 길을 택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이버는 네이버 파이낸셜을 설립을 해가지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라이센스 안 받고 테크핀의 길을 가려고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네이버 파이낸셜 설립했을 때 네이버도 은행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갔고요. 그래서 이 테크핀 회사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 규제 차익이라고 하는 것을 즐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익거래 얘기는 들어봤잖아요. 네. 그걸 규제해서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규제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규제에 들어가서 내가 치러야 될 비용이 많으면 안 하고, 그 비용이 작으면 거기에 이제 발을 들여놓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네이버 파이낸셜이 정부에 요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신용카드 회사는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 30만 원까지 신용카드처럼 좀 후불 정산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돼? 하고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그 30만 원은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 후불 결제해 해가지고 규제 특례를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선불 전자지급 수단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발행, 관리, 이 영업 분야에서 후불 결제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규제를 허용을 해주니까, 그러면 금융회사에서는, 카드회사나 이런 데서는 아니 우리는 힘들게 이렇게 면허를 따가지고 하는데 왜 저기는 이렇게 네. 진입을 허용해줬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거기에도 이제 몇 가지 제약을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우리가 BNPL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이버 페이, 네이버, 카카오, 토스도 다 BNPL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후불 결제가 허용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네. 그 말 그대로 먼저 사고 나중에 돈을 갚는 거니까 그게 이제 후불 결제고 BNPL인데, 근데 한국에서는 이 BNPL이 매력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용카드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없는 사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형편이 있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이제 이 BNPL에 참여를 하는데, 자, BNPL의 이제 한국에서의 BNPL의 문제가 뭐냐? 결제 한도가 30만 원. 그러니까 뭐 자동차도 못 사고 뭐 이러는 거죠. 할부도 안 돼요. 그리고 약정 기간 내 대금을 못 갚으면 그러면 신용카드 회사는 네. 고액의 이자를 물리잖아요. 근데 이자 없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갚아도 돼. 물론 그렇게 수출 되면, 타산이 좀 잘 안 맞겠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물론 그 사람의 신용이 이제 나빠지겠죠. 네. 그다음에 정 못 갚으면 그러면 이제 추심을 해야 되는데 채권을 추심업체에 넘기는 것도 안 돼요. 실질적으로 가능한 기능이 사실 뭐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는 네. 이거 물건 잘못 팔았다가 막 그 부도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어쨌든 물건을 팔았으니까 그 가맹점에서 내 돈 내놔. 그러면 핀테크 회사가 다 갚아줘야 돼요. 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악성 채무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융회사 면허를 가진 업체들의 눈치를 보고, 눈치를 봤다기보다는 뭐 사실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그래서 한국에서는 금융규제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가지고 그 금융산업에서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힘이 많이 들죠. 아, 그러네요. 지금 우리가 인터넷 은행 3개 만들었는데 얘네들이 아주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잘 안 들고, 그나마 K뱅크는 업비트랑 이 암호화폐 네. 그 입출금 서비스를 실명 계좌했죠. 그런 거 해가지고서는 이제 고객이 많이 늘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길게 보면 빅테크 회사하고 금융 기업하고는 충돌이 될 수밖에 없다. 네. 아무래도 그 핀테크 기업에 핀자를 붙이는 게 이렇게까지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걸 오늘 좀 실감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규제적인 측면에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